중학교 2학년 온라인 원격 강의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소단원 밀도 강의입니다. 자, 여기 부피, 즉 크기는 같으나 질량이 다른 추와 스티로폼이 있습니다. 이 두 녀석을 물에다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험을 통해 살펴봅시다. 자, 물에 물체가 뜨고 가라앉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똑같은 크기를 띄고 있는 추랑 스티로폼을 준비했습니다. 즉 얘네 둘은 부피가 똑같아요. 똑같은 부피의 추랑 스티로폼을 물에다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에 넣었더니 추는 물속에 가라앉고 스티로폼은 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추랑 스티로폼이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가라앉고 뜨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마 질량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이 실험에서는 질량이 물에 뜨고 가라앉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험을 보셨나요? 두 녀석을 물에다 놓으면 추는 가라앉고 스티로폼은 떴습니다. 추와 스티로폼은 부피는 같으나 질량이 다르므로 우리는 물에 뜨고 가라앉는 것은 질량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입니다. 이번에는 질량은 같으나 부피가 다른 자석과 나무도막이 있습니다. 이 둘을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험을 통해 살펴봅시다. 뜨고 가라앉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는 무게가 똑같지만 부피가 다른 두 물체 자석과 나무도막을 준비했어요. 저울로 재봤더니 무게가 거의 같아요. 자, 얘네 둘을 한번 물속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을 넣었더니 물속에 가라앉았고 나무도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에 뜨죠? 가라앉지 않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물체의 부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게가 같지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물에 뜨고 가라앉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부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실험을 보셨나요? 이 두 녀석을 물에다 놓으면 자석은 가라앉고 나무도막은 뜹니다. 자석과 나무도막은 질량은 같으나 부피가 다르므로 우리는 물에 뜨고 가라앉는 것은 부피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결론을 종합하면 물에 뜨고 가라앉는 것은 물체의 질량과 부피에 영향을 받는다입니다. 그러면 질량과 부피로 나타내는 과학 개념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밀도라고 합니다. 밀도란 단위 부피당 질량과 부피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인데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것은 얼마나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의 질량이 모여 있는가의 개념입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질량이 뭉쳐 있으면 밀도가 큰 것입니다.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사용하고 여기서 질량은 중학교 1학년 힘단원에서 배웠듯이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고 밀도 개념을 이용해서 물에 뜨고 가라앉는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뜨기 위해서는 물의 밀도보다 물체의 밀도가 작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라앉기 위해서는 물체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커야 합니다. 추와 자석은 물보다 밀도가 커서 가라앉은 것이고
스티로폼과 나무 도막은 작아서 뜬 것입니다. 이렇게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피랑 질량을 측정해야 합니다. 밀도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져요.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를 구하면 물질을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피랑 질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량은 저울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피는 질량을 구하는 것보단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고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거랑 기체의 부피 측정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의 부피 측정 방법입니다. 고체의 부피는 액체 속에 완전히 잠기게 한 후 변화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해서 구합니다. 그림과 같이 메스 실린더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눈금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추를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한 다음에 변화된 물의 눈금을 측정합니다. 추가 잠겼을 때의 눈금에서 추가 없을 때의 눈금을 빼면 이 변화된 눈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변화된 눈금에 해당되는 물의 양이 추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부피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 이만큼을 차지하게 되면 이만큼의 물이 지금 자리를 뺏긴 거잖아요. 그만큼의 물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의 부피 측정은 액체 속에 잠기게 한 다음에 살피게 됩니다. 자, 이것을 실험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체의 부피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부피를 알고 싶으면 그 고체 내부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쇠구슬 같이 내부에다가 물을 집어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하냐? 액체에다가 고체를 집어넣어서 액체의 부피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를 빼면 그 변화된 부피가 결국에는 고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메스 실린더에 물 800ml를 채워놨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요 추를 집어넣어 볼 거예요. 자, 추의 부피가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자, 이 추를 집어넣었을 때 메스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물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를 집어넣으면 완전히 잠길 때까지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물의 부피가 860ml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눈금 하나가 10ml니까. 뺐을 때 800이 있던 물의 눈금이 추를 다 집어넣었을 때 860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 860에서 추를 집어넣기 전에 800을 빼면 60ml가 결국에는 이 추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액체 속에다가 고체를 집어넣어서 액체의 변화된 부피를 측정하면 그것이 고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되겠습니다.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기체의 부피는 기체가 들어있는 공간의 부피가 됩니다. 그러므로 공간의 부피를 알면 바로 기체의 부피가 나오게 되는데 공간의 부피를 모를 경우에는 수상치환이라는 기체 포집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이 방법은 물에 녹지 않는 기체를 모으는 방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조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시향관 안에 물을 가득 넣어서 수조에 거꾸로 세웁니다. 그리고 기체를 모으기 위한 고무 호스를 시향관 안에다가 넣습니다. 이제 기체가 발생해서 뽀글뽀글 발생해서 고무 호스를 통해 이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기체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지나게 되면 물을 밀어내고 빈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기체가 모이면서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만큼 물이 아래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 밀려난 물의 부피, 즉 요만큼에 해당되는 부피가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고 있죠. 여기 기포가 올라오는 게 보여요. 메스시린더의 눈금이 점점 내려가죠. 없어졌어요. 지금 여기 안에는 지금 기체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기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함에 따라서 메스시린더의 눈금이 쭉쭉 내려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즉 이산화탄소 기체가 가득 차면서 물을 밀어내니까 메스시린더의 눈금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메스시린더 안에 들어있는 저 물의 눈금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어요. 지금 계속 나가고 있죠. 이렇게. 잘 보세요. 여기 뽀글뽀글뽀글 저 기포가 발생하죠. 저 이산화탄소 기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여기 있던 눈금이 지금 다 사라졌죠. 자, 이렇게 해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부피와 질량을 측정해 밀도를 구합니다. 밀도는 물질이 갖는 고유한 값으로 물질을 서로 구별하는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순물질은 밀도가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무엇이 섞이는가, 그리고 얼마나 섞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밀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